이 한 방울의 물은 평범해 보이지만 확대하면 숨겨진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 이 생물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데 이들을 통칭 플랑크톤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물속에 서식하며 운동 능력이 약해 대부분은 흐름에 맡겨 떠다닌다. 플랑크톤은 담수에서 매우 흔하다. 직접 관찰하고 싶다면 샘플링이 복잡하지 않다. 흐름이 느린 곳에서 물을 조금 퍼내거나 피펫으로 빨아내기만 하면 된다. 이 생물들은 일반 현미경으로도 관찰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많은 종류를 보여주기 위해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인 플랑크톤 그물을 사용했다. 들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구멍 크기가 정밀하게 제어된 그물일 뿐 목표 플랑크톤을 정확하게 포획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물을 물에 넣고 팔자 모양으로 긁어 모으면 된다. 샘플링 과정은 간단해 보이지만 서호에서 채집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은 주변 노인들에게 반복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호수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노력이 값서졌다. 그물에서 꺼낸 물질은 검은 쌀죽처럼 보이면서 평범할 뿐 아니라 다소 거칠어 보이지만 조금 떼어 현미경 아래에 놓으면 이전에는 포획할 수 없었던 많은 미소 생물들이 나타난다. 이 생물들의 디테일을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차등 간섭 현미경은 콘트라스트를 강화해 물체의 입체감을 부여하고 배경색도 조절할 수 있어 매우 좋은 시각 효과를 보여준다. 앞서 보신 영상은 모두 밝은 시야 기술로 촬영했는데 이 기술은 투명한 생물 촬영에 적합하다. 또한 어두운 시야 관찰 방식도 있는데 투명도가 낮은 생물 촬영에 더 적합하다. 어두운 시야로 촬영한 영상은 우주적인 느낌이 강하며 미생물들이 이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화면상에서는 크기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담수 플랑크톤의 개체 크기 차이는 엄청나다. 10마이크로미터부터 5mm까지 크기가 다양하다. 2-3mm 크기의 큰 개체는 육안이나 확대경으로 볼 수 있지만 미세한 개체는 다양한 배율의 대물 렌즈를 이용해야 명확히 관찰할 수 있다. 배율 변경이 관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컸다. 코스키노디스커스, 원반조를 예로 들어보자. 10배 대물 렌즈에서는 그냥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60배 대물 렌즈로 바꾸면 600배 확대에 해당, 대칭적인 원판 모양 구조가 명확히 보인다. 표면에는 많은 색소체가 분포하고 중앙에는 방사형으로 늘어선 작은 구멍들이 일렬로 정제하게 배열되어 있다. 이는 1000배 확대 영상인데 이렇게 미세한 물체가 이 정도 대칭적이고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플랑크톤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했다. 참고로 고배율 촬영 시 이론적으로 커버 글라스를 씌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상 품질이 크게 저하된다. 이 표면적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조작이 플랑크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중압에 해당한다. 플랑크톤의 죽음이 이렇게 아쉬울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이는 우리가 처음으로 그들의 죽음 과정을 목격한 것으로 세포질이 몸 안에서 천천히 새어나오고 주변의 섬모는 여전히 움직이지만 결국 몸이 분해되어 유성처럼 시야에서 사라진다. 하나의 생명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다. 우리는 한때 이 미소 생물들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직 외력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예기치 않은 현상을 촬영할 때까지는 그랬다. 이는 스텐토르, 나팔벌레, 로, 비교적 큰 단세포 생물이다. 커버 글라스를 씌우지 않아 표면의 섬모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도록 해준다. 포식할 때는 나팔 모양으로 늘어나고 입 가장자리의 섬모가 계속해서 흔들리며 음식을 몸 안으로 빨아들인다. 세포의 신축성이 매우 강해 나팔 모양에서 순식간에 작은 구체로 수축할 수 있다.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다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이 스텐토르는 외력이 가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망명기묘하게 분해되어 사라졌다. 당시 우리는 망연자실했다. 영상을 다시 보니 먼저 몸을 수축시키고 세포막이 갑자기 파열되어 몸이 산산조각이 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이런 광경을 정말 믿기 어렵고 그 이유는 지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촬영을 진행할수록 더 많은 미해결된 미스터리가 나타났고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생물들을 만났다. 이 플랑크톤들은 생태계나 지구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답은 물질과 에너지 전달이다. 본질적으로 먹이 사슬의 기초이며 태어나서 사멸할 때까지 다른 생물의 먹이로 존재한다. 물속의 식물 플랑크톤은 빛 에너지를 생물 에너지로 전환시켜 동물 플랑크톤이 섭취하도록 하고 동물 플랑크톤은 다시 물고기의 먹이가 되어 결국 인간이 다양한 어패류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는 해파리와 요강류 등 동물 플랑크톤 연구에 전념하는 주 교수이다. 교수가 말하듯 동물 플랑크톤은 종류가 풍부하고 수량이 방대하며 각 우점종의 신체 구조와 행동 습성이 각기 다르다. 회충문 생물을 예로 들어보자.
이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생물 몸 안에는 부소 특별한 구조가 숨겨져 있다. 빨간 부분은 눈점이고 머리에 머리관에 많은 선모가 달려 계속해서 떨린다. 화면에서 보이듯 선모로 물을 저어 청소기처럼 효율적으로 먹이를 섭취하며 주변 물살이 빠르게 말린다. 책에는 정지된 사진만 있지만 동영상으로 이런 디테일을 명확히 보여주니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꼬리 끝에는 갈라진 발톱이 있고 점액을 분비해서 다른 물체에 고정할 수 있다. 주 교수는 회충에 관한 흥미로운 습성을 공유해 주셨다. 때로는 한 곳에 고정되어 머리의 선모로 물살을 일으켜 여과 섭식을 하며 먹이가 풍부한 곳을 찾아 조용히 먹기만 하면 되므로 일상 행동이 비교적 단순하다. 하지만 환경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주동적으로 떠난다. 또 다른 종류는 지각류인데 화면에서 측면과 배면을 명확히 관찰할 수 있다. 촉각으로 몸을 뛰어가고 뚜렷한 검은 보관과 두근거리는 심장을 가지고 있으며 색상은 녹색에서 노란색 사이로 변한다. 관찰하는 동안 계속 먹고 배출하는 사이클을 반복하며 배출물이 다시 섭취될 가능성도 있다. 오랜 시간 촬영과 관찰을 거쳐 우리는 그들의 섭취와 배출 과정뿐만 아니라 번식 장면도 포착했다. 이는 지각류의 독특한 점인데 환경이 적절할 때는 무성생식을 하여 교배 없이 모체가 직접 암컷 새끼를 번식시킨다. 알은 직접 낳지 않고 모체의 배아실에서 계속해서 부화하며 새끼가 모체와 비슷한 모양으로 성장하면 모체는 배아실을 반복해서 열어준다. 운이 나빠 새끼는 배아실에 갇히거나 부착물에 막히기도 하지만 순순일이 하게 탄생할 때는 마치 항공모함에서 함재기를 발진시키는 것 같다. 환경이 악화되면 수컷 자손을 낳으며 교배를 통해 생긴 알은 물속에서 휴면 상태로 나쁜 조건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다. 한 가지 특별한 질문을 해볼까? 플랑크톤을 먹을 수 있을까? 답은 네다. 원래 다른 생물의 먹이이니까. 나는 중화 요강류를 먹어본 적이 있다. 해파리가 아니라 요강류의 일종이다. 당시 황해에서 해상 실험을 한 후 남은 양이 많아 버리기 아까워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어봤는데 별다른 맛이 없었다. 다음엔 또 시도해 봐야겠다. 이제 동물 플랑크톤에 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알게 됐으니 푸젠 특색의 의문장난 문제를 내보자. 푸젠 방언에서 후유, 홀유가 플랑크톤과 발음이 비슷해서 후유 생물 퀴즈라고 불러본다. 이 생물들을 보고 어떻게 동물 플랑크톤과 식물 플랑크톤을 구별할까? 두 가지의 본질적인 차이는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세포의 광합성 자가 영양 능력이 있는지, 즉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는지이다. 사실 식물 플랑크톤이 모두 움직일 수 없는 건 아니고 일부 종은 편모 구조를 가지고 이동을 보조하므로 동물 플랑크톤과 구별하기 꽤 어렵다. 녹조류의 하나인 공구조류를 예로 들어보자. 확대하면 세포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동력원은 편모이다. 클라미도모나스의 경우는 더 명확하다. 촬영 프레임률을 높여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각 세포의 한쪽 끝에 길이가 같은 두 개의 편모가 있어 지속적으로 이동하도록 추진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왜 동물이 아닐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전에 촬영한 바실라리아였다. 처음엔 이 물질이 뭔가에 밀리는 줄 알았지만 이 힘이 강한 물체를 분리해보니 동물이 아니라 식물 플랑크톤인 바실라리아였다. 아코디언처럼 계속해서 확장되고 수축하는 동작이 매우 매력적이라 보는 사람이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 바실라리아의 각 세포는 독립된 개체이며 여러 세포가 주머니 모양의 군체를 형성하고 인접한 세포의 껍질 표면이 미끄러져 아주 긴 세포 사슬을 이룬다. 18세기 덴마크의 자연학자가 처음으로 명명했는데 팩 애니멀, 몸 모양의 동물이라고 불렀다. 정말 형상적인 명칭이지만 특징상 실제로는 규조류로 식물의 속성에 더 맞는다. 앞서 말했듯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물질을 합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실라리아에는 아직 많은 미해결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세포 간 어떻게 의사소통해서 동기화된 협조적 운동을 할 수 있는지 등이다. 이 생물들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며 정교한 구조와 기상천외한 생존 전략에 정말 충격을 받았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플랑크톤의 광대한 세계 문턱에 막발을 디뎠을 뿐 아주 작은 부분만 엿본 것이다. 35억 년 전부터 플랑크톤이 지구에 존재했으며 생명 주기가 짧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후발주자이다. 우리가 한숨 쉬는데 필요한 산소의 대부분은 식물 플랑크톤의 선물이다. 그들에게는 아직 무수한 비밀들이 탐험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것이 세상의 신비롭고 진실한 모습이다. 매일 물가를 지나갈 때 이 오래된 생물들은 거기 조용히 기다리며 다가가는 당신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해줍니다.